네, 학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네, 벌써 이제 4월이 시작되고 두 번째 주로 접어듭니다. 4월 왠지 이렇게 실록이 푸르러지는 것 같지 않아요? 네, 꽃도 만발해지고 있습니다. 개나리 꽃이 피기 시작하더니 어느새 벚꽃도 꽃망울을 터뜨리기 시작했어요. 자, 오늘은 파트 2 인간과 환경에서 마지막 챕터인 식품위생 챕터를 이제 학습을 할 예정입니다. 식품위생은 우리가 의식주 중에 가장 3대 요소 중에 제일 중요한 먹는 거잖아요. 이 먹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그 위생에 대한 것을 어떻게 살펴봐야 될지 이런 부분들을 오늘 학습할 것입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게 제일 큰 문제다. 식량난, 식량전쟁. 아직도 식량난으로 기아에 허덕이는 그 아프리카나 동남아 쪽, 네, 이런 나라들은 상당히 그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참 기아에 허덕이고 있는 그런 나라들도 상당히 많이 있죠. 여러분들은 상상을 못 하시겠지만 우리나라 역시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전쟁 무렵에 그리고 산업 근대화가 시작되기 전에 그런 시절이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이해를 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인간과 환경에 있어서 제5 챕터 5장이죠. 식품위생에 대해서 학습을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식품위생의 개요를 살펴보면요. 식품위생의 그 정의를 내리고 있는데, 식품위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질병과 위해를 방지해서 인간의 생명과 건강을 유지시키기 위한 수단과 기술을 말한다라고 이 WHO에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환경위생 전문위원회가 있는데 이 WHO 환경위생 전문위원회에서는 식품위생이라는 것이 식품의 재배 생산 제조로부터 인간이 섭취하는 과정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서 식품의 안전성, 세이프티예요. 또 완전 무결성, 홀서머니스, 그 다음에 건전성, 사운드니스를 확보하기 위한 모든 수단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식품으로 인한 그 건강 장애가 있는데, 식품으로 인한 건강 장애는 식품의 안전성이라는 것은 식품에 의해서 발생하는 건강 장애하고 직결되죠. 건강 장애 문제하고 직결이 됩니다. 바로 이 부분인데요. 식품으로 인해서 야기되는 건강 장애는 식중독이라는 게 있고 경구 감염병, 입으로 전염되는 또 인수 공통 감염병이 있고 또 기생충증 이런 것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요. 최근에는 바람도 발생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건강장애의 원인 물질들이 바로 식품 자체의 성분 외에도 외적인 요인을 비롯해서 식품의 어떤 그 제조 과정 또는 생리적인 작용 등에 의해서 생성되기도 한다라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을 보시면 표 5-1인데 이 부분은 이제 내인성, 그 다음에 외인성, 그 다음에 유기성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생성 요인을 보고 또 종류로는 이제 유해 성분이 어떤 것이 있고 또 생물학적으로는 또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은 우리가 과거에 상식적으로 그런 배운 것들이 있어서 한번 생각해 보면 버섯 독 이런 거 있죠. 그 다음에 시안 배당체 같은 거, 발암물질, 또 외인성 같은 경우는 세균성 식중독균,
또 곰팡이나 이런 기생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기성으로는 이제 가열 유지, 조사 유지 뭐 이런 것들, 조리 과정에서 생성되는 그런 그 가열 분해물들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있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품의 안전성 확보에 있어서 그 독성 시험이라고 있는데, 이 독성 시험 같은 경우에는 생쥐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갖고 치사량을 이제 넣어서 독성을 이제 파악하거든요. 이럴 때 이제 값이 작을수록 독성은 강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아급석 독성 시험은 완성 독성 시험이 전 단계로 이제 시행을 하고 투여량 등 조건 설정에 이용되기도 하고요. 이런 것들은 동물의 일생 동안 계속적으로 투여해도 아무런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고 섭취량을 구하는 것이 이제 그 목적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도 있습니다. 사용 기준의 설정을 보면은 식품 첨가물의 그 일일 섭취 허용량은 최대 무작용량의 값을 안전 계수인 100으로 나누어 구할 수 있고, 따라서 ADI라고 하는 이 섭취 허용량, 섭취 허용량은 사람이 일생 동안 섭취해도 아무런 영향이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이렇게 예상되는 양으로 체중 킬로그램당 1kg당 밀리그램 수로 이렇게 표시를 합니다. 식품 첨가물의 그 섭취 허용량이라는 것은 첨가물의 일일 섭취량이나 또 식품 기호 개수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ADI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결정되고, 법적인 사용 기준량은 섭취 허용량보다 낮게 이렇게 설정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유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을 보면 HACCP라고 하는데,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 규격 검사라든가 식품 위생 검사, 또 현장 검사 이런 거, 근래에는 이제 적정 제조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래서 이제 최근에는 범세계적으로 그 HACCP라고 하는 방식이 보편화된 거예요. 그래서 유해요소 중점 관리 기준, 이거라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유해요소를 중점 관리하는 그런 제도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5- 그림 표를 보시면 HACCP 방식과 기준의 그 위생 관리 방식을 비교해 놓은 건데, 이거는 페이지를 교재 186 쪽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품과 미생물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살펴볼게요. 식품의 그 오염지표균이라는 거는 이제 대장균군을 가지고 그렇게 오염지표균을 설정을 하는데, 대장균군이라는 이제 그람 음성 무자포자의 그 간균으로서 유당을 보내고 산과 가스를 생산하는 그런 그 통성 현기성 세균을 말해요. 분변 중에 존재하는 그 대장균이 있는데, 이 대장균이 압도적으로 많고 그 밖에 분변이나 비분변 유래 및 여러 가지 세균도 이제 대장균군에는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식품에서 대장균군이 검출된 경우에는 비위생적인 취급과 감염병균의 오염 가능성을 시사하는 그런 그 지표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장구균이라고 있어요. 장구균은 그람 양성구균이고 장내 상재균이에요. 스트랩토코쿠스 엔테로코쿠스군에 해당하고, 스트랩토코쿠스 페실리스나 페칼리스나 스트랩토코쿠스 페시움,
또 스트레프토코커스 듀렌스를 포함하는 균군의 총칭을 우리가 장구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분변준 대장균군의 2분의 1 정도에 불과하지만 동결에 대한 강한 그런 저항성이 있어서 냉동식품에 이런 게 나오면 오염됐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 이제 식품의 변질 부분이 있는데, 식품의 변질은 첫째가 이제 식품의 부패죠. 부패됐을 때 식품이 이제 변질되는데, 식품이 생물학적 또는 화학적 또는 물리학적 요인 등에 의해서 그 품질이 변화하고 또 섭취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른 것을 변질 또는 열화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패는 일반적으로 그 육류나 달걀, 어패류 등과 같은 그런 단백질을 주성분으로 하는 식품에서 일어나는 유해한 그런 변질에 대해서 국한해서 사용을 하고요. 인간에게 유용한 물질이 만들어지는 그런 발효라고 있잖아요. 예, 뭐 막걸리 같은 거 발효식품이고 또 김치 이런 것들 이런 건 부패라고 얘기하지 않죠. 그래서 발효하고 대립되는 개념이 바로 부패다. 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지방이 분해되는 경우를 산패라고도 하고요. 또 질소를 함유하지 않은 성분 즉 지방이나 탄수화물 변질이 되는 현상을 이런 건 변패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식품은 세 가지 성분을 모두 포함하고 있으므로 명확히 구분하기는 사실 어렵다는 거죠. 네,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초기 부패 판정은 어떻게 하냐? 일단 관능 검사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미생물학적 검사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화학적 검사하고 물리적 이런 절차에 의해서 우리가 검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알레르기성 식중독 이런 부분들을 볼 때는 세균 증식이나 세균 독소의 원인이 아니라 세균 오염에 의해서 부패 산물이 원인으로 일어나는 그런 식중독균 이런 것으로 인한 그 알레르기 상태인 때를 말하는데, 꽁치, 고등어, 정어리 뭐 이런 붉은살 어류, 그 다음에 그 가공품에는 히스티딘이라는 함량이 높게 되거든요. 여기서 프로테우스 몰간이라는 그런 식중독균이 발생을 하게 돼요. 유도가민인 히스타민 체내에 이렇게 축적돼 가지고 알레르기성 이제 식중독이 발생하는 그런 거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보통 섭취 후 1시간 정도 지나면 발병되기도 하지만 빠르면 5분 이내에 일어나기도 하는 이런 식중독균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품의 보존인데요. 식품을 보존하려면 어떤 방법으로 보존을 하느냐,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품 보존에는 이제 물리적 보존법이 있고 그 다음에 화학적 보존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거든요. 우선 이제 물리적 보존법을 보면은 가열법이라고 있어요. 가열법이면 말 그대로 이제 열을 가열해서 생기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부패나 변질을 방지하는 방법이에요. 보통 세균은 80도에서 30분. 요건 지금 표현이 잘못됐는데 80도에서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30분. 이렇게 되면은 가열로 해서 이제 세균이 죽게 되고, 포자 형성 세균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120도 120도 에서 20분 가열하면은 사멸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가열을 했을 때. 그래서 또 우유, 과즙, 주류 등은 60도씨에서 30분. 이렇게 하면은 저온 살균법이라고 해갖고 이런 것들이 있고, 이럴 때는 이제 비타민이라든가 고유의 그 향미 또 영양가 등의 손실이 이제 최소화돼 그렇게 이제 하는 방법이죠.
다음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알고 있는 냉장 냉동법이 있죠. 식품을 저온 상태에서 보존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냉동 상태에서 보존하는 거. 냉장이라고 하면은 보통 0 내지 10도, 0에서 10도 정도 저온에서 이제 보존하는 것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동결 상태. 동결 상태는 0도씨 이하에서, 0도씨 이하에서 보관하는 동결 상태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냉동법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는 건조법이라고 있어요. 건조. 이게 말리는 거죠. 말 그대로. 미생물이 수분을 먹을 수 없게끔 해서 수분을 제거해서 증식을 억제하는 방법. 보통 수분 함량이 40% 정도 되면 미생물의 번식이 완만해지고 13 내지 15% 정도가 되면 억제가 된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일반 건조법 위에 인공 건조법으로 해서 열풍 건조, 뭐 분무 건조, 적외선 건조 이런 방법들이 이제 쓰여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자외선 및 방사선을 이용한 그런 살균 방법도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환경 기체 조절 저장법이라서 이제 CA 방법이다. 이런 방법이 저장법은 식품의 그 주위 환경 또 포장 용기 저장고의 기체를 조성해 갖고 인위적으로 조절해서 증산이나 호흡 작용 등의 생리적 작용이나 미생물 증식을 이제 억제시키는 그런 방법이 되죠. 이 과일이나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선 식품을 장기간 신선 상태로 저장하는 방법. 이것이 이제 환경기체 조절 저장법인데 단점은 경비가 많이 든다. 돈이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은 이제 화학적 보존법입니다. 화학적 보존법은 염장법이라든가 뭐 당장법 이런 게 있는데, 염장은 이제 소금으로 절이는 거죠. 그 다음에 당장법은 뭐 이제 젤 같은 거, 잼 이런 거 만드는 거죠. 이런 걸로 해갖고 달게 해서 졸이게 되면 달아져 가지고 부패를 방지하는. 또 두 번째로는 산 및 보존료 첨가. 알카리성, 보통 이제 그 부패 세균의 그 최적 pH는 중성이거나 알카리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산 쪽으로 구연산이나 젖산, 초산 등을 써서 pH를 낮춰서 세균 발육을 억제시키는 이런 방법도 이제 사용되고 있다. 그 다음에는 훈연법. 목재나 이런 거에서 나오는 걸 연기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살균 작용을 이용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뭐 훈연에게 그 담그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죠. 보통 보면 이제 소세지나 햄 같은 거 보면 단내가 좀 나잖아요. 이런 건 이제 주로 이제 동물성 식품 보존할 때 이제 훈연법을 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천연물을 이용한 방법은 마늘, 고추, 겨자 같은 향신료는 강한 항균 작용이 있어요. 그래서 식품 보존에 널리 이제 이용되고 있는데, 보통 이제 산화 방지 작용이 강한 그런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어서 산화 방지나 식품의 그런 보존에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식중독을 한번 보겠습니다. 식중독. 세 번째로 식중독인데, 식중독은 뭐냐? WHO에서는 식중독이란 식품 또는 물의 섭취에 의해서 발생됐거나 발생된 것으로 생각되는 감염성 또는 독소형 질환을 갖다가 식중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식품위생법 제2조에 의하면은 식중독은 식품 섭취로 인해서 우리가 먹었을 때 인체에 유해한 미생물이라든가 유독물질에 의해서 발생했거나 발생한 것으로 판단되는 그런 감염성 질환이나 독소형 질환을 우리가 식중독이다. 그래서 보통 식중독 어디에서 많이 걸리나요? 부패된 음식인데, 물론 김밥 같은 걸 먹을 때 잘못 저장된, 잘못 조리된
이런 걸 먹게 되면은 김밥 같은 거에서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기도 하죠. 식중독 발생 상황을 보면은 우리가 그 원인별 식중독 발생 상황을 볼 것 같으면 말이죠. 원인별로는 병원성 대장균, 아까 얘기했던 그런 것도 있고, 살모넬라, 예.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트리디움 퍼프리젠스라고 있고요. 이런 균. 그 다음에 캠필로박타 제균이라는 거. 그 다음에 황색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우스라는 그런 황색 포도상구균. 그 다음에 파라헤몰라이티쿠스 비브리오 파라헤몰라이티쿠스라는 그 장염 비브리오 이런 순으로 많이 발생합니다. 대부분 이제 보툴리스균으로 이제 발생되는 식중독균이 제일 많은데 이런 거는 이제 보툴리스균은 거의 없고요. 식중독으로 발생하는 게 거의 없고 바이러스 식중독균은 98.4%가 거의 노로바이러스에서 나와요. 이게 이제 원흉균으로 알려져 있고 전체 그 식중독 중 병원성 대장균이 다음으로 이제 많은 환자를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계절별로 보면은 식중독이 8월, 8월 또 6월, 9월, 7월, 12월, 5월 순으로 이렇게 주로 이제 여름철에 식중독이 많이 발생하죠. 4월에서 이제 9월 사이다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나타난다고 보면 되고 제일 이제 그 시설별로는 그 집단급식소, 다 많은 사람들이 먹는 그런 학교라든가 기업체 식당들 말이죠. 그 다음에 뭐 음식점이나 가정 이렇게 이제 발생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식중독을 그 분류해서 보면은 식중독의 그 세균 광일화된 세균은 감염형이나 독소형이 제일 많은데 식중독 화학물질에 의한 식중독 그 다음에 자연 식중독 이런 건 이제 식물성이라든가 동물성 이런 거죠. 주로 이제 곰팡이독 이런 것들에 의해서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세균성 식중독은 그 분류를 보면은 감염형하고 독소형 이렇게 두 가지로 분류가 돼요. 그랬을 때 감염형 원인균 자체가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 식중독을 말하고 그 다음에 독소형 같은 경우에는 원인균이 생산한 독소가 원인이 되는 식중독을 말해요. 예를 들어서 감염형을 보면 살모넬라라든가 장염 비브리오 병원성 대장균, 캄피로벡타 이런 것들이 이제 감염형이고 독소형에는 포도상구균, 스타필로코커스 어리우스죠. 그 다음에 이제 보툴리스균, 그 다음에 웰치균, 세레우스균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부분 이제 포도상구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식중독균, 그 세균성 식중독균하고 경구 감염을 비교해 본 건데요. 발병 균량이나 이런 건 세균성은 다량이고 경구는 소량 이렇게 이제 발생할 수가 있고 잠복기라든가 2차 감염, 면역성 이런 거에 따라서도 좀 차이가 있다. 이것도 표를 비교해서 교재를 봐주시면 됩니다. 193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세균성 식중독의 예방과 식중독 지수 이런 게 있는데 세균성 식중독은 세균에 의한 오염 방지, 그 다음에 세균의 증식 억제, 세균의 사멸 등 이런 세 가지 원칙에 입각해서 대처하면 예방이 가능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살모넬라 감염형 식중독에 있어서 살모넬라 식중독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원인균이 이제 살모넬라 엔테리티디스라는 그 장염균이에요. 또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이라는 그 G티푸스균이라는 것도 있고 살모넬라 콜레로시슈라는 그 돼지 콜레라균도 있는데 우리가 보통 잠복기를 거쳐 가지고
12 내지 48시간이 지나면 발열이나 복통, 설사, 구토 이런 증상들이 나타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